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드론 무인 멀티콥터 자격시험 필기 합격권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전에 딱 3번만 반복해서 보신다면 합격의 1등 공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드론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무인 멀티콥터 공식적인 용어는 RPA 또는 RPAS로 나타냅니다. Remote Piloted Aircraft System, RPA, RPAS로 나타내고 흔히 얘기하는 UA, Unmanned Aircraft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RPA, RPAS로 나타낸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를 한번 그려봤고요. 먼저 프로펠러, 헬리콥터에서는 로터라고 하죠. 프로펠러가 있고 프로펠러가 4개인 것은 쿼드콥터, 3개인 건 트라이콥터, 6개인 건 헥사콥터라고 하죠. 자, 이 프로펠러의 재료로는 카본이나 플라스틱, 나무는 쓰지만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무겁기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프로펠러의 재료로 카본, 플라스틱, 나무는 쓰지만 금속은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 아래에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모터인데요. 모터에는 BCD, BLDC 있다. BCD는 브러쉬가 있는 브러시드, BLDC는 브러쉬가 없는 브러시리스 모터를 말합니다. BCD는 브러시드, BLDC는 브러시리스인데 이 브러쉬가 없는 BLDC 모터가 소음이 적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화된 모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배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드론의 배터리는 가벼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조종기에서 오는 명령을, 조작 명령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 리시버가 있고요. 이 명령을 비행 제어 장치를 거쳐서 모터의 기계적인 회전을 제어하는 전자 변속기,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이 각 프로펠러로 가기 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론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비행 제어 장치 FC,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수신기와 전자 변속기, ESC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치자면 CPU에 해당하겠죠?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비행 제어 장치 FC다. 이 FC에는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센서의 종류와 역할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일단 종류를 쭉 살펴보면 자이로 센서, 기압 센서, 이미지 센서, 지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 GPS 센서, 초음파 센서,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비전 포지셔닝 센서 등이 있고요. 자이로 센서는 각 속도를 측정하고 기압 센서는 고도 측정,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와 관련해서 이미지를 전자적 신호로 변환하는 거고 지자기 센서는 진행 방향, 방향과 관련된 게 지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는 수평 유지, GPS 센서는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좌표 정보를 통해서 현재 위치와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고도나 장애물 등을 파악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BCD, 브러시드 모터와 BLDC, 브러시리스 모터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브러시가 있는 것은 브러시가 계속 마찰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성이다. 값은 싸고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브러시리스는 브러시에 마찰이 필요 없다. 소음이 적고 반영구적인 반면에 비싸죠. 보통 대형 드론에 많이 쓰이고 별도로 ESC, 전자 변속기가 필요한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주요 구성 요소는 프로펠러와 모터, 전자 변속기, ESC 이렇게 약자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그리고 비행 제어 장치, 플라이트 컨트롤러, FC, 각종 센서가 드론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걸 집어넣어서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주로 오답으로는 메인 로터, 테일 로터 모두 헬리콥터 프로펠러 뜻하고요. 라디에이터, 냉각 장치, 감속기, 리듀서 모두 드론의 주요 구성 요소 아닙니다. 자,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서 3개일 때는 트라이콥터,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타콥터. 자, 트라이, 쿼드, 헥사, 옥타, 3, 4, 6, 8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3개는 트라이, 4개는 쿼드, 6개는 헥사, 8개는 옥타, 그리고 12개는 자, 프로펠러가 12개 있는 드론이 있는데요. 도데카콥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12개나 있나? 도데카콥터, 도데체콥터, 프로펠러 12개인 도데카콥터입니다. 자, 비행 제어 장치,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처럼 리시버를 통해서 수신한 조종 명령과 각종 센서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또 항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장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센서들의 종류와 역할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자이로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는 기울기 센서다. 이를 통해서 드론의 자세 제어를 하는 것이 자이로 센서고요. 기압을 측정해서 고도를 계산하는 것이 기압 센서다. 고도 계산 기압 센서.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 정보들을 전자 신호로 바꿔주죠. CCD나 CMOS, 이미지 변환 센서가 이미지 센서. 지자기 센서는 방향,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방위를 산출해낸다. 지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는 드론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센서고요. GPS 센서는 좌표, 위치와 속도 계산을 한다. 그리고 비상시에 출발 지점으로 리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게 GPS 센서 때문입니다. 자, 초음파 센서는 고도와 장애물을 감지한다. 초음파를 통해서 고도, 장애물을 감지하는 것이 초음파 센서. 비전 포지셔닝 센서는 다중 센서로 두세 가지 복합적인 센서 기능을 하는 것이 비전 포지셔닝 센서입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 드론의 비행 자세 제어. 자세 제어는 어떤 센서로 하죠? 그렇죠. 자이로 센서로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보기 섞어놓고 센서의 종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자, 무인 멀티콥터가 자세 세팅을 위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모터 속도는 뭘로 제어하죠? 속도 조절, 스피드 컨트롤, 전자 변속기죠. ESC,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러, 전자 변속기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한다. 컴퓨터의 CPU와 같이 수신기로 전달받은 명령어와 센서로부터의 상태값을 비교하여 모터의 회전 속도를 계산해 전송하는 장치는 자, 인간의 뇌와 같은 드론의 핵심 부품 FC죠. 플라이트 컨트롤러, 비행 제어 장치다. 자,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 중에서 받는 힘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력과 양력, 추력과 항력을 짝지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로 상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력과 양력, 추력과 항력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자, 중력은 그래비티, 지구가 드론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아래로 지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력. 그리고 양력은 부양력이다. 공중부양, 부양력. 위로 뜨려는 힘이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 위로 뜨는 힘, 부양력이 양력이다. 양력이 중력보다 크면, 양력이 중력을 이기면 드론은 상승하게 되겠고요.
당연히 양력보다 중력이 크면 드론이 하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력과 항력인데요. 추력은 추진력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 추진력. 스러스트 추력이고요. 뒤로 끄는 저항력이 항력이다. 뒤로 끌다 드래그 끌다죠. 뒤로 끌어당기는 힘이 항력이다. 그래서 추진력, 추력은 앞으로 나가는 힘, 항력은 뒤로 끌리는 힘.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겠고, 항력이 추력보다 크면 후진하게 된다. 자, 이렇게 중력, 양력 세트, 추력, 항력이 세트다. 자, 그래서 이걸 드론에서 살펴보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양력, 리프트는 위로 작용한다. 그리고 드론은 앞뒤 모양이 같기 때문에 항상 진행 방향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측 방향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내가 가려는 방향, 전진 방향이 스러스트, 추력이 되겠고, 반대 방향이 드래그, 항력이 되겠습니다. 자, 드론의 비행 모드에는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 자세 제어 모드, GPS 모드, 자동 복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시험에서 나오는 모드는 수동 모드, 자동 모드, 자세 제어 모드, GPS 모드, 자동 복귀 모드까지 알고 계시면 된다. 속도 제어 모드, 고도 제어 모드 이런 거 없어요. 자세 제어 모드 있다. 수동, 자동, 자세 제어, GPS, 자동 복귀 모드 이렇게 있고, 지면 가까이에서 프로펠러의 유도 기류가 지면과 충돌하여 일시적으로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 자, 지면 가까이에 프로펠러가 돌 때 유도 기류가 지면과 충돌해서 다시 위로 뜨는 부양력,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은, 자, 지면과 충돌이 중요하죠. 지면 효과입니다. 지면과 충돌해서 일시적으로 양력이 증가했다. 지면 효과라 부른다. 자,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의 유도 기류가 지면 가까이 왔을 때 지면과 충돌해서 일시적으로 양력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지면 효과. 자, 드론에는 두 가지 조종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 1과 모드 2가 있습니다. 자, 각 조종 간에 설정된 기능이 모드 1과 모드 2가 다르다는 건데요. 일단 모드 1은 고정익 드론이나 레이싱 드론에 주로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모드 2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용어가 엘리베이터, 러더, 에일러론, 스로틀인데요. 드론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를 살펴보면 모드 1에서는 왼쪽 조종간을 위아래로 하는 것이 엘리베이터고요. 모드 2에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바뀐다. 엘리베이터는 드론을 전진 후진시키는 걸 말합니다. 피치라고도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모드 1에서는 왼쪽 조종간을 위아래로 조종하면서 드론을 전후진시킨다. 그리고 모드 2에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더 기능은 드론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담당하는 러더는 모드 1과 모드 2가 같은데요. 러더 조종간을 좌로 밀면 좌로 회전, 우로 밀면 우로 회전하겠죠. 기체 중심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때 이 러더 레버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모드 1, 모드 2 똑같이 우측 레버, 우측 좌우 조종 레버는 에일러론입니다. 에일러론은 기체를 좌우 수평 이동시킬 때, 좌우로 수평 이동시킬 때 우측 에일러론 레버를 좌우로 조종한다. 에일러론을 좌로 하면 그 위치에서 좌측으로 수평 이동하고, 우로 하면 그 위치에서 우측으로 수평 이동하겠죠. 좌우 수평 이동은 에일러론. 마지막으로 스로틀. 이 스로틀과 엘리베이터는 모드 1과 모드 2가 조종간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모드 1에서는 오른쪽 조종간, 모드 2에서는 왼쪽 조종간이 되겠어요. 자, 이 스로틀을 통해서 기체가 상승 하강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체의 상승 하강은 스로틀로 조종한다. 왠지 엘리베이터가 상승 하강일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는 전후진이고요. 스로틀이 상승 하강이다. 그래서 결국 러더와 에일러론은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러더는 왼쪽, 에일러론은 오른쪽, 좌우로 조종해서 러더는 회전을 시키고 에일러론은 좌우 수평 이동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모드 1과 모드 2에서 위치가 바뀌는 엘리베이터와 스로틀만 다르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 1에서는 else다. one else. 그리고 모드 2에서는 SL이다. one else. L이 왼쪽, 스로틀이 오른쪽. to SL. 모드 2에서는 스로틀이 왼쪽, 엘리베이터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에일러론. 각 기능과 위치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피치라고도 하고 전진과 후진, 올리면 전진, 내리면 후진을 한다. 전진과 후진을 담당하는 엘리베이터. 스로틀은 상승 하강입니다. 스로틀은 상승 하강. 위로 하면 상승, 아래로 하면 하강이겠죠? 러더는 여우라고도 하고요. 회전을 담당한다. 러더는 회전 담당. 왼쪽 좌우 레버고요. 에일러론은 오른쪽 좌우 레버로 좌우 수평 이동을 담당한다. 에일러론. 왼쪽으로 밀면 좌로 수평 이동, 오른쪽으로 밀면 우로 수평 이동 하겠죠. 그래서 주로 모드 2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오른쪽 키만 봤을 때 오른쪽 키 하나로 엘리베이터가 전후진이죠? 에일러론은 좌우 수평 이동이니까 전후 좌우가 모두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좀 초보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모드 2다. 반대로 모드 1은 엘리베이터와 러더를 왼손으로만 조종할 수 있어서 이 조종간 스틱 하나로 곡선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종 모드는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모드로 선택을 해서 한번 선택한 모드는 나중에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모드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모드 2에서 수직 하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까 그 그림을 여러 번 봐서 위치를 모두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간단히 암기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one else, to SL이다. 모드 1에서는 왼쪽이 엘리베이터, 오른쪽이 스로틀이죠. 그리고 모드 2에서는 왼쪽이 스로틀, 오른쪽이 엘리베이터다. 자, 기체를 상승 하강시키는 것은 스로틀이죠. 그래서 모드 2에서 스로틀을 조정하면 되는데 2에서 스로틀은 왼쪽이네요. 하강이니까 왼쪽 레버를 아래로 하는 게 되겠죠. 왼쪽 조종간을 내린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to SL이니까 스로틀은 왼쪽에 있고 하강이니까 조종간을 내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이번에는 모드 1에서 후진을 하려면, 자, 전후진은 엘리베이터죠. 또다시 암기법. one else to SL 했을 때 모드 1이니까 one else가 적용되겠네요. one else인데 엘리베이터는 역시나 왼쪽에 있고 후진이니까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 조종간을 아래로 내린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옆에서 바람이 분다. 드론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땡땡 레버를 조작하여 위치를 유지한다.
자, 땡땡 레버는 자, 옆에서 바람이 부니까 좌우 수평 이동 레버겠죠? 바람에 맞서서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수평 이동 레버인 에일러런 레버를 조작해서 위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드론에 옆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좌우 수평 이동을 시키는 에일러런 레버를 이용해서 우측 좌우 레버죠? 에일러런 레버를 이용해서 옆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무인 멀티콥터의 운용 가능 고도는 150m 이하입니다. 드론의 운용 가능 고도는 150m 이하다. 자, 비행 기체의 기준 축의 명칭을 자, 헷갈리니까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X축, Y축, Z축인데요. 우리가 흔히 수학 시간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X축의 회전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좌우가 뒤집히겠죠? 그러니까 옆롤이라고 하고 롤링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좌우가 흔들린다. 롤링이다. 그리고 기체를 세로로 관통하니까 세로축이 되겠습니다. X축은 세로축이고 옆롤이 롤링이다. 자, 잘 안 헤어지기 때문에 세로산 롤렉스, 세로산 롤렉스 이렇게 외웁니다. 세로축으로 롤링하는 것은 X축이다. 세로산 롤렉스. 그리고 Y축은 가로축이고 키놀이, 피칭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관통하는 Y축이 흔들리면 기체가 앞뒤로 출렁이겠죠. 그래서 키놀이고 피칭이다. 자, 어떻게 외우나? 피칭하는 모습이 귀엽다. 피칭 가와이, 피칭 가와이. 피칭, 가로축은 Y축입니다. 피칭하는 가로축은 Y축이다. 피칭 가와이. 그리고 Z축은 수직축이고 빈놀이, 여윙입니다. 자, 하늘과 땅, 세로축으로 관통하는 Z축은 아이고 어지러워. 삥삥 도는 거죠. 회전이니까 요윙이고 수직축이다. 빈놀이라고 하고요. 자, 야윈 수지라고 합니다. 야윈 수지. 여윙은 수직축이고 Z축이다. Z축이다. 세로산 롤렉스, 피칭, 가와이, 야윈 수지. 자,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비행 기체 기준 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쿼드커터가 우측 이동 시에 각 모터의 회전은 각 모터 중에 좌측이 빠르냐 우측이 빠르냐 회전수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드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쪽 좌측 모터가 빨리 돌고 우측 모터가 느리게 돌아야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우측 모터가 빨리 돌고 좌측 모터가 느리게 돌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는 방향에 반대쪽 모터가 빨라야 움직이려는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답을 빠르게 찾으려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려는 반대쪽 모터가 더 빨라야 그쪽으로 움직인다. 자, 날개 끝에 윙렛을 설치하는 이유는 유도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건 실속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실속 현상 때문에 생기는 소용돌이, 이 와류 때문에 유도 항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체가 추력,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유도 항력은 윙렛을 설치해서 감소시킵니다. 날개 끝에 윙렛을 설치하는 것은 유도 항력 감소를 위해서다. 자, 비행기의 안정성과 조종성은 반비례합니다. 안정성이 높으면 조종성은 떨어지고 조종성이 높으면 안정성은 떨어진다. 비행기의 안정성과 조종성은 반비례한다. 동시에 만족시킨다. 안정성이 증가하면 조종성도 좋아진다. 정비례한다. 다 같은 말이죠? 틀렸습니다. 반비례한다. 자, 항공기의 날개의 실속 현상, 스톨 현상은 날개 각도를 너무 높일 때 공기 흐름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자, 양력이 작용해서 비행기를 띄우는데 이 날개 각도를 높이면은 날개를 위로 들어올리는 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도를 높이는데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이 유선형 기체에 양력이 작용할 때 와류가 없지만 비행기 각도를 좀 더 올리게 되면 이 날개 끝에 소용돌이, 이 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앵글 오브 어택, 이 받음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받음각을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이와 같이 심하게 와류가 발생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게 되고 이 기체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실속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실속 현상이 발생하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 맞겠죠? 실속 현상은 날개의 각도를 너무 높일 때 와류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현상이다. 자, GNSS란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GNSS. 각 국가별로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GPS 시스템이죠. 미국 거고요. 갈릴레오는 EU, 유럽 연합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적용하는 나빅, 나마스테, 나빅이고요. 인도. 글로나스는 러시아입니다. 글로나스, 러시아고요. 베이도 웨이싱 다오항 시통, 북두 위성 항법 시스템, 중국 거네요. QGSS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2033년에 예정돼 있네요. 아직은 없는 KPS,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GPS 미국, 갈릴레오 유럽연합, 나마스테 나빅 인도, 글로나스 러시아, 베이도 중국, QGSS 일본, KPS 한국 되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나빅 인도, 글로나스 러시아, QGS 유럽 아니죠, 일본이죠. GPS 미국.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압력 단위로 바꿔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TM, 애트모스피어라고 하죠. 1대기압을 의미하고요. 1기압은 1ATM과 같다. 그 다음에 INHG, 인치 HG로 나타낼 때는 29.92. 천둥의 신 토르로 나타낼 때는 760입니다. 토르는 760. 밀리미터 수운주로 나타낼 때도 760이고요. 헥토파스칼로 나타낼 때는 1013이다. 자, 숫자 단위가 커지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기압은 1ATM, 29.92, 인치 HG, 760 토르와 수운주, 1013 헥토파스칼이다. 다음 중 1기압과 다른 것은 나왔을 때 10.13 아니죠? 1013 헥토파스칼이죠. 760mm 수운주, 29.92 인치 HG, 760 천둥의 신, 토르. 자,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드론의 이착륙 지점은 조종자로부터 안전거리 15m 확보된 지역이거나 평탄한 잔디나 작물이나 시설물 피해 발생이 없는 지역,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없는 지역이야 되겠죠.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러면 틀리겠습니다. 푸르키네 현상은 아주 푸르네, 푸르키네. 푸른 개통이 밝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푸르키네 현상은 붉은 개통은 어둡게 보이고 푸른 개통이 밝게 보이는 현상이다. 어떨 때? 밝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푸른 개통이 밝게 보이고 붉은 개통은 어둡게 보인다. 푸르키네 현상입니다. 완이 어둠어 푸르푸르하네. 빨리 불 켜라. 푸르키네 현상. 자, 드론 조종이 불가능하다.
어떡하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대피하세요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자, 119에 신고한다, 불시착시킨다,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착륙시킨다, 맞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쏘리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조종자 가까이로 착륙 시도한다. 모두 아닙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드론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인데요. 리튬 이온에 비해서 두껍고 폭발 위험이 크다. 틀렸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얇고 폭발 위험은 적다. 리튬 이온은 종종 핸드폰 배터리 폭발했다 하죠.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는데요. 그래서 40-50% 남았을 때 또 충전을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메모리 효과는 40-50% 남았을 때 충전을 했을 때 그 전에 남아있던 양을 초기 상태로 기억을 해버려서 충전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명도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메모리 현상인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 자, 완전히 방전하지 않고 재충전했을 때 남아있던 양을 완전 방전 상태로 기억하면서 충전량과 수명이 감소하는 게 메모리 효과다. 보통 니켈 카드뮴 전지에 메모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니켈 카드뮴은 완전히 방전 후에 충전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완충 전압은 4.2V, 최대 방전은 3.3V로 관리해야 된다. 제조 공정 복잡하고 가격은 비싸고 완충 전압 4.2V, 최대 방전 3.3V로 관리해야 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자, 그리고 납축 전지는 다른 전지들과 달리 아주 무겁죠. 그래서 드론 배터리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필수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셀수, 용량, 전압, 방전율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되고, 뭘로 만들었는지 재료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자, 배터리 필수 표시 사항은 셀수, 용량, 전압, 방전율이다. 재료 아니다. 기억하십니다. 자, 드론을 장기간 미사용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합니다. 자, 18도에서 24~25도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분리해서 보관하고 40-50% 방전한 상태로 보관한다. 자, 리튬 폴리머일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완충해서 보관한다 하면 틀려요. 완충해서 보관하면 일명 백불뚝이 현상이죠. 스웰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량이 일부 줄어들고 수명도 단축된다. 드론 배터리는 40-50% 방전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파손 방지 전용 케이스 보관백을 사용한다. 자, 맞겠죠? 배터리의 약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LiPo가 리튬 폴리머,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리튬 이온,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배터리가 되겠어요. 자, 모두 드론용으로 쓰인다. 하지만 니켈 CA, 자, 요런 배터리 없어요.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까지가 드론 배터리로 이용되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셀당 전압 모두 정상으로 맞춘다. 맞습니다. 셀당 전압 모두 정상으로 맞춰야지, 전압이 달라도 하나만 정상이면 사용해도 무방하다. 틀렸습니다. 하나만 정상이면 아니고 셀당 전압 모두 정상으로 맞춘다. 뭐를? 리튬 폴리머 배터리 셀당 전압 모두 정상으로 맞춘다. 자, 우리 눈의 빛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드론의 카메라 때문에 나오는 문제겠죠? 빛광, 광을 수용하는 기관, 광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습니다. 간상체는 흑백, 간흑, 흑백, 명암을 구별하고요. 추상체는 칼라, 축칼, 추상체는 칼라, 색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간상체는 야간 시에 활성화돼서 흑백의 명암을 구별하는데, 망막 주변에 1억 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간상 1억 개다. 아주 많다. 자, 파장이 짧은 녹색에 반응을 합니다. 간상체는 파장이 짧은 녹색에 반응하고, 추상체는 주간에 밝은 곳에서 반응을 하고요. 망막 중심, 주변이 아니라 망막 중심에 700만 개 있습니다. 자, 소수정의 중심에 있다. 700만 개 추상체고요. 자, 파장이 긴 색상인 빨간색에 반응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적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파장이 긴 빨간색에 반응하는 것이 추상체다. 칼라를 구별하는 주간시 밝은 곳에서의 광수용기입니다. 자, 프로펠러가 1회전 할 때 이동 거리를 앞뒤로 쭉 던졌다, 그런 뜻의 피치라고 합니다. 투수가 피칭을 하죠. 프로펠러가 한 번 돌 때 쭉 이동한 거리를 피치라고 한다. 자, 쉘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자, 조개 껍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발음이 약자를 모았더니 쉘이다. 자, SHELL,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바이러먼트, 라이브웨어, 센트럴 라이브웨어. 자, 요게 뭐냐면, 옛날에 항공사 기장 출신이었던 프랭크 호킨스 박사가 조종사와 항공기와 상호작용하는 그 관계를 연구를 해서 쉘 모델이라는 걸 내놨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항공 분야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 그러려면 제반 인적 요인들을 최적화해야 된다. 그 요인들이 이 쉘이 되겠고, 이를 위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쉘에 들어가는 각 요소가 뭐냐, 뭐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고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S는 소프트웨어, 법규나 절차를 말하고, 하드웨어는 기계나 장비, environment, 항공기의 내 외부 환경, 뭐 적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승객이 될 수도 있겠고, 외부의 뭐 기상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웨어, 조종사가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관계자들. 그리고 센트럴 라이브웨어는 조종사를 뜻합니다. 쉘 모델이다.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효율 극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반 인적 요인들을 최적화하는 모델, 쉘 모델입니다. 자, 비행 전 점검사항, 비행 후 점검사항. 상식적인 내용인데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전에는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일기예보 확인, 아주 중요하겠죠. 야간 비행은 금지된다.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하고, 임무 장비, 페이로드를 확인하고, 센서, 통신 장비, 약재를 살포해야 되면 약재 살포 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제권, 공항 반경 9.3km, 비행 제한 공역일 경우에는 비행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꼭 합니다. 그리고 비행 후 점검사항으로는 임무 장비, 조종기 등의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작사나 운용사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기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자, 모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강수 현상이라고 하면 눈, 가랑비, 우박, 쌀아기 등 대기 중의 수분이 액체나 고체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나 우박, 쌀아기 등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고체 형태로 변한 거죠. 그리고 가랑비, 소나기, 폭우 등 비로 내릴 때는 수증기가 액체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이다. 눈, 가랑비, 우박, 쌀아기는 모두 강수 현상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먼지나 자외선, 당연히 강수 현상이 아니겠죠? 수분이 형태가 변해서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이 강수 현상이다. 자, 기출 예문도 다음 중 강수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 눈, 우박, 쌀아기는 고체고 가랑비만 액체니까 가랑비가 답이 되는 아주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바람의 근원은 기압차입니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불죠? 바람의 근원은 기압차다.
지각변동 고도차 아닙니다. 바람의 근원은 기압차.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태풍은 원래 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바뀐 것이고 태풍이 소멸 단계 혹은 소멸이 됐을 때는 다시 열대성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대기가 포화되어서 수증기가 물방울, 이슬로 변할 때의 온도를 이슬로,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대기가 포화되어 수증기가 물방울, 이슬로 변할 때의 온도를 이슬, 노자를 써서 노점 온도라고 한다. 드론이 등속, 수평 비행을 하려면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아래로 떨어져서도 안 되겠죠. 등속으로 수평 비행을 하려면 대기 중의 힘의 균형은 양력과 중력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평 비행을 한다. 드론을 상승시키는 양력과 지면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같아야 수평 비행을 하고 전진하는 추력과 뒤로 끌어당기는 항력도 같아야 등속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력과 중력이 같고 추력과 항력도 같아야 등속 수평 비행을 한다. ICAO 국제표준대기 ISA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상 기온 온도가 30도씨라면 3000피트 상공에서의 기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2도씩 하강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1km당 6.5도씩 하강한다. 여기서는 피트 단위이기 때문에 3000피트 상공에서는 6도 하강하겠네요. 그래서 현재 지상 기온이 30도라면 3000피트 상공에서는 6도를 뺀 24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1000피트당 2도 하강한다. 1km당 6.5도 하강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대기 ISA의 기본 조건은 표준기압 1013.25 헥토파스칼, 해수면상 기온은 15도, 해수면 높이를 0피트,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고도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조한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다 하면 틀려요. 표준기압 1013.25 헥토파스칼, 기온은 15도, 높이는 0피트, 건조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1000피트당 2도 하강, 1km당 6.5도 하강입니다. 자, 대기권 중 전리층. 이 전리층이란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파가 이동할 수 있는 권역을 말합니다. 이 전리층에 존재하는 대기권은 10권입니다. 대성중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중에 가장 높은 10권의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전리층이 존재한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가장 아래의 대륙권, 그 위가 성층권, 중간권 10권 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파 이동이 활발한 전리층이 존재하는 곳은 10권입니다. 그리고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대기권은 가장 아래에 있는 대륙권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은 대성중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순으로 되어 있다. 자, 드론이 현재 상승 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다면, 자, 아까는 수평 등속 비행이었고요. 상승 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다면 드론이 받는 힘의 관계는, 자, 상승하니까 양력이 크고 가속도니까 추력이 커야 되겠죠? 자, 상승 비행을 하고 있다. 양력이 중력보다 커야 되고 가속도 비행을 하고 있다. 추력이 항력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가속도 비행은 중력보다 양력이 크기 때문에 상승 비행을 하고 추력이 항력보다 크기 때문에 가속도 비행을 한다. 그러면 드론은 어디로 날아가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아가겠죠. 상승하면서 가속도니까. 자, 드론이 비행 중에 뇌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를 만났다. 무조건 우회하거나 회피해야 됩니다. 뇌우를 만났을 때 뇌우 속에서 엔진 출력을 최대로 하여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 아니고요. 전방의 뇌우와 조우시 직선 최단 거리로 신속히 통과한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를 만났다. 무조건 회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고 본다. 자, 구름의 종류 10개가 있는데요.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이렇게 높이 순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층운은 6km 이상에 있는 걸 말합니다. 2만 피트 이상에 있는 상층운에는 권씨가 있습니다. 권씨. 권운, 권적운, 권충운이 있다. 약어로는 CI, CC, CS 맨 위에 있고요. 이 권충운은 달무리와 해무리가 형성되면서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비를 예측할 수 있는, 비를 예고하는 구름입니다. 권층운. 그 다음에 중층에는 고씨가 삽니다. 고적운, 고층운이 있다. 에이스인 고씨 형제. 고적운, 고층운이 있다. 2에서 6km 상공이고요. 6,500에서 2만 피트 사이다. 그리고 하층운은 2km 이하인데요. 6,500피트 이하에 형성되어 있는 하층운에는 층층난 있습니다. 층적운, 층운. 난층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난층운인데요. 난이니까 N이고요. NS로 표현하고 비구름과 폭풍을 몰아치게 하는 구름입니다. 난층운, 하층운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형성되는 수직운에는 적들이 가득하다. 적운과 정난운. 수직운에는 적운과 정난운이 있고, 적운은 CU에 있고요. 정난운은 클럽에 있습니다. 12. 이 정난운은 비구름과 폭풍, 우박, 번개를 동반하면서 난층운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비가 오는 구름입니다. 비구름, 폭풍, 우박, 번개를 동반한 정난운을 기억해 주십시오. 12.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층운은 6km, 2만 피트 이상이고요. 권씨가 있다. 권은, 권적운, 권충운. 특히 권충운은 달무리, 해무리가 오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비를 예고하는 구름이다. 자, 중층에는 고씨 형제, 고적운, 고층운 있고요. A급들이다. AC, AS, 2에서 6km 중층운이고요. 자, 하층운에는 층층난이죠. 층적운, 충운, 난층운, NS 있다. 자, 난층운이 중요한데 비구름과 폭풍을 동반한 난층운이다. 자, 먹구름이죠. 여기 NS, 난층운이 하층운 중에 비구름과 폭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운, 수직으로 형성된 수직운 중에 이렇게 비구름, 폭풍, 우박을 동반한 것이 정난운입니다. 12, 정난운. 그래서 난층운과 정난운이 비를 뿌리는 구름이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압선. 같은 기압의 지점을 쭉 이어서 선으로 표현한 것이 등압선이죠. 이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당연히 기압차가 크겠죠. 촘촘하니까 기압이 빨리 떨어진다. 기압차가 크면 바람이 세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등압선 간격이 넓으면 기압차가 적고 바람은 약하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데 급격하게 낮아지니까 기압차가 많이 나면 바람이 세고 기압차가 적게 나면 바람이 약하다. 자, 그림에서 이렇게 등압선이 촘촘한 지역이 기압차가 크게 되겠고 바람은 세다. 그리고 이 넓은 지역이 기압차가 작고 바람은 약하다.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부르죠. 이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옳은 질문입니다. 산악지형의 렌즈형 구름이란 자 렌즈처럼 생겼겠죠? 난기류의 일종인 산악파가 만든 볼록 렌즈 또는 UFO 모양의 구름을 말합니다. 자 여기 있죠? 렌즈 모양 또는 UFO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렌즈형 구름이고요. 산악지형에서 산악파가 만든 구름이다. 렌즈형 구름. 자 태풍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발생 지역에 따라 뭐라고 부르는지 연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북태평양 동부, 북대서양에서 발생했을 때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북태평양 동부와 북대서양에서 발생했을 때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이클론은 인도양, 벵골만과 아라비아해에서 발생했을 때 사이클론이라고 하고 윌리윌리는 호주 인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것을 윌리윌리라고 하는데 2006년부터는 사이클론으로 통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북태평양 남서부, 주로 동남아 해안에서 발생하면 태풍, 북태평양 동부, 북대서양이다 허리케인, 인도양이다 사이클론, 호주 부근이다 윌리윌리. 2006년부터는 사이클론으로 통합됐다. 자, 우리가 안정된 공기층이라고 하면요. 층운형 구름을 형성합니다. 수평으로 발달하는 층운형 구름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강수가 온다. 대류 발생이 어려워서 오염물질이 정체된다. 자, 안정된 공기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층운형 구름, 지속적인 강수, 대류 발생이 어렵다. 수평으로 발달한다. 오염물질이 정체된다까지 알아주시고요. 창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며 밀어내는 전선으로 저군형 구름이 많이 발생하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리며 온난 전선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빠른 전선이 뭘까요?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든다고 했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찬기단이 밑으로 파고드는 한랭 전선입니다. 한랭 전선은 찬기단이 따뜻한 기단 밑으로 파고들어서 저군형 구름이 많이 발생하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리며 온난 전선에 비해서 이동 속도가 빠르다. 한랭 전선입니다. 찬기단이 밑으로 한랭 전선이다. 반면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갈 때, 자 밀면서 타고 올라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기단으로 기울기가 완만하고 전선의 폭이 넓다. 층운형 구름이 많이 발달해서 넓은 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이슬비가 내린다. 자, 요게 온난전선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갔다.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간다. 온난전선이다. 특징은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고 비가 지속적으로, 약한 비, 이슬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온난전선입니다. 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다. 키워드가 되겠고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전선이다.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초여름 장마전선이 그 대표적인 예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집중호우가 내린다. 바로 정체전선입니다.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세력이 비슷해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초여름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예고. 흐린 날씨 지속되고 집중호우가 내린다. 정체전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로 두 기단이 인접했을 때 상호 간섭 없이 본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 요게 키워드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전선의 형태는 정체전선이 되겠습니다. 본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 정체전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이 빠른 한랭전선이 느린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추월하는 두 전선이 겹쳐서 생긴 전선이고 두 기단 중에 하나의 특성만 남긴다. 자, 두 기단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은 정체전선이었는데 두 기단 중에 하나의 특성만 남긴다.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는다. 추월한다. 폐색전선입니다. 자, 폐색전선의 키워드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추월한다. 두 기단 중 하나의 특성만 남는다. 폐색전선입니다.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자,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비열. 반면에 잠열은 자, 온도 상승은 제외하고 단순히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이렇게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데 쓰인 열량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액화열, 기화열이 되겠죠. 잠열은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데 쓰인 열량, 비열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자, 이류안개라고 하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지면과 수면을 지나면서 아랫부분의 공기가 냉각되어서 응결되어서 발생하는 바다안개를 말합니다. 해무. 자, 사진 많이 봤을 텐데요. 이렇게 바다에서 생성돼서 육지로 이동하기도 하는 해무, 바다안개가 이류안개입니다. 이류안개. 자, 이류안개와 관련된 지문들을 살펴보면 난류와 한류가 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맞죠? 풍속이 4에서 5m/s로 바람이 약간 강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 후 해안으로 흘러와 육지로 침입한다. 맞고요. 대기 속 염분 입자가 응결 핵으로 작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류안개. 난류와 한류가 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고 풍속이 4에서 5m/s로 바람이 약간 강할 때 발생하기 쉽다. 자, 해상에서 발생 후 해안으로 흘러와 육지로 침입하며 대기 속 염분 입자가 응결 핵으로 작용하는 바다안개, 해무, 이류안개입니다. 자, 드론 조종에서 세로축, X축을 중심으로 옆놀이, 롤링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변, 조종법은 자, 세로축, 롤링 나오면 암기했던 거 하나 기억나실 텐데요. 세로산 롤렉스, 세로축이면 롤링이다. X축이다. 자, 이런 롤렉스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로축, Y축을 중심으로 키놀이, 피칭 모멘트를 주기 위한 조종법, 또 수지축, Z축을 중심으로 빗놀이, 여윙 모멘트를 주기 위한 조종법, 자, 각 축을 중심으로 옆놀이, 키놀이, 빗놀이, 롤링, 피칭, 여윙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 조종법 4가지 배웠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에일러론 4가지 중에 옆놀이, 롤링은 수평 이동이니까 에일러론, 키놀이, 피칭은 투수가 공을 앞뒤로 쭉 던지는 거 연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앞뒤 전후 조정,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윙은 회전이죠. 빙빙 도는 여윙은 좌우 회전이다. 회전은 러더로 조정하죠. 자, 이렇게 롤링이냐, 피칭이냐, 여윙이냐만 보고 롤링은 좌우 이동이니까 에일러론, 그리고 피칭은 전후니까 엘리베이터, 여윙은 회전이니까 러더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수평 이동은 에일러론, 전후지는 엘리베이터, 회전은 러더다. 자, 조종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모드 1, 1Ls. 모드 1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스로틀 순서로 모드 2에서는 2L,
왼쪽부터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순서로 돼 있다고 했죠. 자, 엘리베이터는 전 후진을 담당하고 스로틀은 상승 하강, 러더는 회전 담당이라고 했어요. 러더는 요잉, 회전 담당이다. 그리고 좌우 수평 이동은 에일러런, 롤링이죠. 에일러런은 롤링, 좌우 수평 이동을 담당한다. 자, 복습합니다. X축, 세로축, 옆놀이 롤링이다. 세로산 롤렉스. 이렇게 외웠었고, Y축, 가로축, 키놀이 피칭, 피칭 가와이. Z축, 수직축이고 빈놀이 요윙이다. 야윈 수지. 자, 축의 이동을 살펴보시면 요 X축이 이동한다. 진행 방향에서 좌우로 이동하는 거죠. 롤링이다. 그리고 Y축이 이동한다. 비행체를 기준으로는 전후진이 되겠습니다. 피칭이다. 그리고 기체를 관통하는 Z축이 회전한다. 요윙이 되겠고, 요윙의 움직임은 좌우 회전을 하는 러더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활강바람이라고 하면 산풍보다 훨씬 강하다. 비슷하지만 훨씬 강하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바람이 중력에 의해서 산 아래로 활강하듯 흘러내려가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활강하듯 내려가는 활강바람인데, 자, 활강이란 말은 보기 안 들어갈 거예요. 산풍보다 훨씬 강하다. 중력에 의해서 산 아래로 흘러가는 바람, 아래로 흘러가는 바람이다. 활강바람입니다. 자, 건조 대기 중에 산소의 부피 비율은 21%입니다. 건조 대기 중에 산소의 부피 비율은 21%.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코리올리 힘, 코리올리라는 물리학자가 발견한 전향력이라고 있는데요. 극지방에서는 최대고 적도지방에서는 최소가 된다. 자,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은 우리가 여기 중심에서 북쪽 혹은 남쪽으로 출발할 때 intended path, 우리가 가려고 의도한 방향은 이렇게 수직 방향인데 실제로 가게 되는 actual path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만드는 힘이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이라는 거예요. 남극을 향해 비행하면 반대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게 되는 비행 경로는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뭐 때문에 그렇다? 코리올리의 힘,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향력,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그렇다. 원래 전향력은 회전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질점에 대하여 나타나는 겉보기 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리올리의 힘, 전향력은 극지방에서 최대고 적도에서는 최소다.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극대적소입니다. 전향력은 극대적소다. 자, 일반적으로 출력, 동력의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HP, 홀스파워죠. 1마력이라고 하면 76kg 힘 m/s가 되겠습니다.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1m 높이로 들어올리는 힘, 영국 마력이라고 하고 0.746kW, 641kcal와 똑같은 크기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PS, PS 마력이죠. 75kg 힘 m/s, 0.735kW고요. 632kcal/h다. 그래서 홀스파워가 PS보다 1 큽니다. 1HP는 76, 1PS는 75kg 힘 m/s다. 영국 마력, 국제 마력, 요 네모로 된 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착빙, 아이싱이란 슈퍼쿨링 물방울, 과냉각된 물방울 말합니다. 이 슈퍼쿨링 물방울이 드론과 충돌해서 기체의 피막을 형성, 안전비행의 위의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과냉각됐다는 말은 0도 이하에서도 액체인 상태의 물방울 말합니다. 그래서 착빙이 되면 양력과 추력, 뜨는 힘과 앞으로 가려는 추력이 감소한다. 무게와 항력과 유도 항력 와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속 속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양력, 추력은 감소하고 무게, 항력, 실속 속도는 증가한다. 뭐 때문에? 착빙 때문에. 자, 이런 착빙의 종류에는 구조 착빙, 서리 착빙, 유도 착빙이 있습니다. 구서유, 구조 착빙, 서리 착빙, 유도 착빙이 있다. 다시 구조 착빙은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으로 나뉘는데요. 다음 중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착빙 종류 말고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구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구조 착빙에는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이 있는데 쌀아기 착빙, 이슬 착빙 이런 거 없습니다. 서리 착빙은 있다. 자, 일단 거친 착빙은 영하 15도 이하에서 발생하고요. 급속도로 얼어붙어서 불투명하다. 우유빛깔 거친 착빙. 그 다음에 맑은 착빙은 0도에서 10도 사이에 발생하고 느린 속도로 형성된다. 투명하다. 맑은 착빙이고요. 혼합 착빙은 서리 착빙과 맑은 착빙이 혼합된 형태다. 밀도가 높은 혼합 착빙입니다. 서리 착빙과 맑은 착빙이 혼합됐다. 혼합 착빙. 그 다음에 서리 착빙은 활주로 외 비행기니까 주기계 쪽 주차가 아니라 주기 중에 항공기에 잘 발생하는 착빙으로 위험도는 낮다. 서리 착빙입니다. 자, 드론의 비행 전 조종 테스트는 기체와 30m 떨어져서 레인지 모드로 테스트합니다. 자, 조종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영역 모드 테스트, 레인지 모드 테스트를 기체와 30m 떨어져서 비행 전에 조종기 테스트를 한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 직전 혹은 소멸되면은 다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고 했죠. 태풍 자체가 사실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 직전 혹은 소멸되면 다시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다. 기체 외부 점검 시 서리 프로스트를 발견했다면 서리는 날개 양력 감소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신청 시에 포함되는 요소는 조종자와 비행장치 그리고 비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조종자의 비행 경력, 비행장치의 종류 및 형식, 그리고 비행 경로 및 고도는 비행계획 신청 시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동승자의 자격 소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누가 비행하며 무엇을 어떤 경로로 비행할지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탈 건지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에는 패러글라이딩, 기구류, 인력 활공기, 낙하산류,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활락 동무회다. 폐기 있게 활락지 먹는 동무들, 폐기 활락 동무회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기구류, 인력 활공기, 낙하산류,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가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겠고 비행선 그리고 그냥 활공기는 항공기의 종류에는 해당하지만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는 비행선이나 활공기를 택해야 된다. 자, 항공기의 동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종류에는 모노코크 구조, 세미 모노코크 구조, 트러스 구조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모노코크 구조는 그림과 같이 뼈대 없이 스킨, 외피와 정형제, 벌크헤드로 이루어져 공간이 넓은 게 특징이 되겠고 이 스킨, 외피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자, 하중의 일부만 외피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트링어, 이렇게 가로선이 있죠? 이 뼈대를 이루는 스트링어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항공기, 고가의 항공기나 대형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공기가 여기에 포함되겠고 트러스 구조보다는 모노코크와 트러스의 중간이니까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겠죠. 마지막으로 뼈대를 이루는 트러스만으로 돼 있는 트러스 구조는 트러스 뼈대에 얇은 외피를 입히고 하중은 이 뼈대가 모두 담당하겠습니다. 내부 공간이 좁고 유선형으로 제작하는데 불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자, 모노코크 구조는 뼈대 없이 스킨, 외피가 두껍게 이루어져 있어 하중을 지탱하게 되겠고 넓은 공간이 특징이다.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일부를 외피가 담당하고 나머지 하중은 스트링어, 뼈대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세미 모노코크 구조고 트러스 구조보다는 복잡하다. 트러스 구조는 뼈대가 모든 하중을 담당하고 얇은 외피다. 내부 공간이 좁고 유선형 제작에는 불리한 구조가 트러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풍속에 대한 문제.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의 풍속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1.6에서 3.3m/s 찾으셔야 됩니다.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1.6에서 3.3m/s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무단히 쉬지 않고 흔들리고 얇은 깃발이 휘날릴 때의 풍속이다. 3.4에서 5.4m/s가 되겠습니다. 자,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1.6에서 3.3.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나뭇가지 나뭇잎이 쉼없이 흔들리고 얇은 깃발이 휘날릴 때 풍속은 3.4에서 5.4다. 자, 벡터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벡터는 방향을 가진 거죠. 방향과 크기를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 양력 또는 충격량이나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 등은 이 벡터량이 되겠어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니까 속도, 가속도, 양력, 힘이나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은 벡터량이고 이 질량은 방향이 없죠. 크기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벡터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질량입니다. 자, 유체 흐름과 관련된 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깊이 있게는 몰라도 딱 두 가지 사실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유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을 때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위쪽 부분이 훨씬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 공기의 흐름보다 위쪽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공기, 즉 유체의 속도가 빠른 위쪽이 압력이 낮은 상태가 되고 공기의 속도가 느린 아래쪽이 높은 압력을 띠게 된다. 그래서 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이 높은 아래쪽에서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체가 위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양력이 작용하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유체의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정압과 동압, 그것을 합한 전압이라는 용어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정압은 정지한 압력이다. 유체의 흐름 속에 한 점에서의 압력을 정압이라고 합니다. 흔히 대기압이 여기에 속하겠고 동압은 속도압을 뜻합니다. 움직일 동이니까 속도를 가진 유체의 압력이 동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압과 동압의 합이 토탈 프레셔, 전체 압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정압 더하기 동압은 전압이다. 정동전입니다. 정동전. 이 속도압, 동압은 2분의 로 V 제곱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로는 밀도, V는 속도니까 둘 다 분자에 가 있죠? 모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것은 반비례한다. 분자 쪽에 있는 것은 서로 비례한다. 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속도압, 동압은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 유체의 흐름에서 어떤 지점에서든 전압, 토탈 프레셔는 항상 일정하다. 자, 정압, 동압, 전압 중에 항상 일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압과 동압은 달라질 수 있어도 둘을 합친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토탈 프레셔는 항상 일정하다. 자, 마지막으로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전압, 토탈 프레셔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유체 속도가 증가하면 이 정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전압은 항상 일정하니까 속도압 공식에서 속도가 증가하면 이 동압, 속도압이 제곱으로 증가하겠고 이 동압이 증가하면 전압은 일정하니까 이 정압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유체 속도가 증가하면 정압은 감소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실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그리고 정압과 동압의 합이 토탈 프레셔, 전압이다. 그리고 유체의 흐름에서 어떤 지점에서든 이 전압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거나 밀도가 증가하면 이 정압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외력은 외부로부터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대표적으로 항력, 양력, 중력이 있겠죠. 하지만 압축력은 외력이 아닙니다. 다음 중 항공기에 작용하는 외력이 아닌 것은 했을 때 항력, 양력, 중력은 맞고 압축력은 아니다. 비행 중에 속도를 2배 올리면 양력과 항력은 모두 4배 증가합니다. 왜냐? 양력과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동압도 마찬가지였죠. 동압, 속도압도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항력과 양력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비행 중 속도를 2배 올리면 양력과 항력은 2의 제곱, 모두 4배 증가한다. 자, 헬기 조종에서 특징적인 것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헬기 조종 시 수직으로 상승 하강시키는 것은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입니다. 헬기 조종 시에 수직 상승 하강 레버는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다. 그래서 콜렉티브 레버, 동시 피치 레버를 들어 올리면 주 회전 날개의 모든 블레이드의 피치각이 증가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겠고 레버를 내리면 반대로 하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헬기 조종 시에 전후진, 좌우 비행을 하는 것은 사이클릭 레버, 주기 피치 레버입니다.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 전후진, 좌우 비행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다. 그래서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로 주 회전 날개의 회전면을 전면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겠습니다. 자, 헬기가 있을 때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고 전후진, 좌우를 담당하는 것은 주기 피치 레버다. 자, 그리고 뭐가 하나 빠졌죠? 회전 담당. 자, 방향 회전은 방향키 페달로 합니다. 방향키 페달로 뒤쪽 꼬리 부분에 있는 테일 로터 피치를 조정해서 좌우 회전을 할 수 있다. 좌우 회전은 방향키 페달, 전후진, 좌우 비행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다. 뭐 조정할 때? 헬기 조종 시에.
자, 우리는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험을 보지만 헬기 조종, 항공기 조종 모두 조종법을 간략하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양력을 증가시키려면 알아야 하는 공식. 양력 공식인데요. 자, 꼭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분자에 있고 뭐가 분모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분자에 있는 거죠? 즉 비례한다. 양력은 로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비행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CL 양력 개수에 비례하고 S 날개 면적에도 비례합니다. 자, 양력은 위로 뜨는 부양력이니까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비행 속도가 빠르면 양력이 증가하고 양력 개수가 크면 양력이 증가하겠죠. 날개 면적이 커도 양력이 증가한다. 모두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이륙 시에 이륙 거리를 짧게 하려면 자, 헤드윈드 맞바람이죠. 정풍을 이용한다. 항공기 이륙 시에 이륙 거리를 짧게 하려면 맞바람 정풍을 이용합니다. 헤드윈드 이륙 거리 짧게 하려면 헤드윈드 이용한다. 그 밖에 엔진 추력을 증가시키고 항공기 무게를 줄이고 고양력 장치, 플랩, 슬랩 등의 고양력 장치를 사용한다. 자, 모두 이륙거리 짧게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맞고요. 압력 항력, 마찰 항력, 조파 항력, 간섭 항력, 형상 항력 등 항공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양력과 관계없는 항력을 유해 항력이라고 합니다. 패러사이트 드래그, 기생충이라는 뜻인데 기생충 양력? 자, 어쨌든 항공기 입장에서 유해한 양력이다. 그런 뜻으로 유해 항력이라고 한다. 자, 유해 항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압력 항력, 마찰 항력, 조파 항력, 간섭 항력, 형상 항력 등은 기생충 항력, 유해 항력이다. 하지만 양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도 항력은 유해 항력이 아니겠죠? 유도 항력은 유해 항력 아니다. 알아두십니다. 자, 가스터빈 엔진의 구성품은 압축기, 연소실,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컴프레션, 압축기, 컨버스천, 연소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압축가스의 폭발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흡입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기, 이 압축 공기를 연료와 잘 섞어서 폭발을 일으키는 연소실, 그리고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스 터빈 엔진입니다. 가스 터빈의 구성은 아비언터다. 아비언터, 압축기, 연소실, 터빈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는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들어가는데 자, 중량 제한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1인승이어야 되고 연료를 제외했을 때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여야 됩니다. 뭐가?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딩. 자, 그리고 무인 비행장치 중에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일 경우 안전성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일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 150kg 초과다. 그랬을 때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선의 경우에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초과, 20m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80kg 초과다 했을 때 이 무인 비행선도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량을 각 종류별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의 경우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다. 그리고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다 150kg 이하고 무인 비행선은 180kg 이하입니다. 자, 항공법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 등록, 초경량 비행장치를 포함해서 항공기 등록과 기술 기준, 항공종사자, 교통안전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항공사업법에는 운송, 정비, 취급, 대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과 레저 스포츠, 사업과 관련된 거죠.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과 비행장 개발 관리 운영과 안전 항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중 항공안전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했을 때 항공기 등록이나 기술 기준, 항공종사자, 교통안전 내용은 항공안전법이 맞지만 운송이나 정비, 레저 스포츠, 공항 안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가스터빈 엔진의 윤활유는 유동성은 낮고 점도 지수는 커야 됩니다. 이 점도 지수는 온도에 의해서 이 끈적끈적한 점도, 이 점도가 얼마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점도 지수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의 윤활유는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점도 지수는 커야 된다. 유동성은 낮고 점도 지수가 커야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속도압, 동압은 밀도에 비례했고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했죠. 다시 한번 보면 속도와 동압의 공식은 2분의 로브의 제곱이니까 로 밀도에는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속도압 동압 공식 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항공기가 이륙하는 거리는 지상에서 달리는 거리, 활주 거리와 자, 살짝 뜨기 시작할 때 전이 된 거리, 트랜지션 디스턴스, 전이 거리와 클라임 디스턴스, 상승 거리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륙 거리는 지상 활주 거리 더하기 전이 거리 더하기 상승 거리다. 이륙 거리는 활주 거리와 전이 거리, 상승 거리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압, 동압을 이용하는 것은 대기 속도계입니다. 대기 속도계가 동압을 이용하고 고도계와 승강계는 대기압 같은 정압, 어느 한 지점에서의 압력, 정압을 이용한다. 하지만 선의 경사계, 선회를 할 때 경사도를 측정하는 선의 경사계는 동압과 정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 속도계는 동압, 고도계, 승강계는 정압을 이용하지만 선의 경사계는 동압, 정압에 영향받지 않는다. 다음 중 착빙,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수빙, 우빙, 서리. 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요. 말이 바꿔서 나옵니다. 자, 이슬이 착빙이 아니고 수빙, 우빙, 서리는 모두 착빙입니다. 수빙은 거친 착빙을 말하고 우빙은 맑은 착빙을 말합니다. 자, 수빙, 우빙이라고 나와도 거친 착빙, 맑은 착빙. 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야 됩니다. 수빙, 우빙, 서리는 착빙이다. 이슬은 아니다. 자, 사고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사고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혹은 미보고하면 30만 원 과태료다. 자, 항공기가 선회할 때 선회 반지름, 선회 반경을 최소로 하려면 비행 속도는 최소, 경사각, 선회각은 최대로 해야 됩니다. 자, 비행기가 선회를 하게 될 때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속도는 최소로 해야 되고 선회 경사각은 비행기가 기울어진 각도니까 날개를 더 많이 기울일수록 선회 반경, 선회 반지름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자, 항공기에서 이 고정되어 있는 날개를 제외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날개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항공역학적 표면을 조정면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조종할 수 있는 표면이다. Flight Control Surface라고 합니다. 이 조정면은 주조종면과 부조종면으로 나뉘는데요. 주조종면을 1차 조종면이라고 하고 부조종면을 2차 조종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조종면이냐 아니면 부조종면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각 조종면의 기능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에 했던 드론의 조종면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항공기의 조종면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주조종면 1차 조종면으로 보조익, 에일러론과 승강키, 엘리베이터, 방향키, 러더가 있습니다. 자, 에일러론, 보조익은 자 여기 날개 끝부분에 있죠? 도움 날개라고도 하고 에일러론, 세로축, 옆놀이, 롤링을 담당한다. 그리고 승강키, 엘리베이터는 자 드론과 좀 다른 부분이죠. 드론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전후진이었는데 자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는 상승 하강을 담당합니다. 가로축, 자 여기서 이렇게죠. 가로축, 회전한다, 상승 하강이 되겠죠. 자 날개를 옆으로 이은 가로축이 돈다. 항공기의 상승 하강을 조종하게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요 꼬리 날개에 있습니다. 꼬리 날개. 그리고 방향키, 러더는 요 부분인데요. 방향키, 러더를 조종해서 이 수직축의 회전을 도모하게 되겠고 좌우 회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조익 에일러론은 세로산 롤렉스, 그리고 방향키 러더는 여윈 수지가 되겠고 여윙이 되겠죠. 수직축이고 좌우 회전이다. 그리고 승강키인 엘리베이터로 피칭을 조종하게 되겠습니다. 피칭 가와이, 가로축, Y축을 조종하게 되겠고 상승 하강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종면, 2차 조종면에는 고항력 장치, 고항력 장치, 조종력 경감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항력 장치에는 플랩, 슬랩, 슬롯이 있고요. 고항력 장치에는 양날개 중심 쪽에 플라이트 스포일러가 있다. 고항력 장치고 조종력 경감 장치로는 뒤쪽 끝부분에 밸런스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탭이 있다. 그래서 주조종면이냐 부조종면이냐 정도는 꼭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비행 시에 상방각, 처등각이라고 하면 가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처등각, 상방각은 가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마수 증가, 피칭 모멘트, 실속 방지 아니고요. 상방각, 처등각은 가로 안정성 향상 목적이다. 자, 항공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양 날개가 약간 위로 솟아있죠? 자, 수평을 기준으로 약간 위로 떠있는 각도, 요게 상방각, 처등각입니다. 가로 안정성 향상의 목적이 있다. 자, 도살핀, 도살핀은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림과 같이 도살이라고 하면 상어의 윗지는 놈이 띠딘 아이고 무서워. 물고기들 도살하러 오죠. 도살핀. 자, 항공기에도 요 꼬리 중간에 이렇게 솟아있는 도살핀이 있는데요. 도살핀을 두는 이유는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도살핀, 수직 꼬리 날개 앞쪽에 도살핀을 설치하는 이유는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다. 일단 수직 꼬리 날개가 이 방향 안정성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도살핀은 무슨 용도로 설치하냐 했을 때 이 역시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 설치한다.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 대기 속도란 지시, Indicated Airspeed입니다. IAS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피터 정합식 속도계의 그냥 눈금을 읽은 속도, 이 눈금을 그냥 읽은 속도가 지시되어 있는 에어스피드다, 대기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피터 정합식 속도계의 눈금을 읽은 속도가 뭐냐? 지시 대기 속도, IAS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터 튜브 설치 오차나 계기 오차, 기체 자세 변화에 의한 속도 오차는 수정되지 않은 값이다.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계가 가리키는 indicated 된 눈금을 읽은 속도다, 지시 대기 속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노코크 구조는 외피, 스킨이 동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모두 담당하죠. 모노코크 구조에서는 외피가 동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담당한다. O가 되겠습니다. 자, 동력 비행 장치가 1000피트 상공에서 활공해서 수평 활공 거리가 2000피트였다면 활공 B는 비율은 얼마인가? 자,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활공 B를 구하는 공식은 수평거리 나누기 높이입니다. 높이분의 수평거리다. 평퍼높이다. 평퍼높. 활공기는 평퍼높. 수평거리 나누기 높이입니다. 활공비는 평퍼높. 2000피트 수평 활공했다면 2000피트 나누기 1000피트 상공. 1000피트 상공 해주면 2가 활공비가 되겠습니다. 활공비는 2다. 날개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 바로 수직 이착륙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 VTOL, 수직 이착륙기를 말합니다. 그림과 같이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 이륙 착륙이죠. 수직 이착륙기, VTOL, 고정익기와 회전익기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 자, 항공기의 정상선회를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해야 되겠죠. 자,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구심력은 원운동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이렇게 똑바로 원을 이루면서 정상선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이로스콥, 자이로를 이용한 계기로는 선의 경사계, 방향 지시계, 비행 자세계 있습니다. 하지만 제빙 압력계는 아니다. 선의 경사계, 방향 지시계, 비행 자세계는 이와 같은 자이로스콥을 이용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선의 경사계, 방향 지시계, 비행 자세계, 썸빵비다. 썸빵비는 자이로를 이용했다. 선의 경사계, 방향 지시계, 비행 자세계입니다. 자이로 이용. 왕복 피스톤 계열 엔진 윤활유는 윤활 기능, 기밀 기능, 냉각 기능, 방청, 녹방지 기능, 청결 기능, 소음 방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냉각 기능하지 보온 기능하지 않는다. 엔진 윤활유는 윤활, 기밀, 냉각, 방청, 청결, 소음 기능하고 보온 기능 안 합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팽창, 배기의 순서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흡입, 압축, 폭발, 팽창하면서 동력을 일으키겠죠. 동력, 배기 순서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흡압, 폭배죠. 흡압, 폭배. 폭발을 동력으로 바꿔서 흡압, 똥배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비행기의 무게중심 위치는 세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의 무게중심 위치는 세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가로 안정성은 뭐였죠? 비행기의 상방각, 처등각이었죠. 비행기의 상방각, 처등각을 두는 이유는 가로 안정성, 그리고 무게중심 위치는 세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형 상태를 벗어난 비행기가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되면 정적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평형 상태죠. 상태를 벗어난 비행기가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되면 정적 중립이라고 부른다. 자, 헬기의 동시 피치 레버는 수직 방향 조종 맞죠? 콜렉티브 레버라고도 하죠. 동시 피치 레버는 수직 방향 조종을 하는 거지 전후진 아닙니다. 자, 헬기에서 전후진은 뭐가 담당하죠? 전후진 좌우 이동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였죠. 전후진 좌우 비행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고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로 조정한다. 자, 자이로스코프의 섭동성을 이용했다. 선의 경사계고요. 강직성을 이용했다. 비행 자세계, 방향 지시계입니다. 자, 이 섭동성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팽이가 있을 때 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툭 쳤다. 그러면 회전 방향의 90도, 직각으로 힘을 작용한 것과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팽이가 이렇게 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12시 방향에서 쳤는데 3시 방향에서 친 것과 같이 이동한다. 요게 섭동성입니다. 요 섭동성을 이용한 것이 선의 경사계, 섭선입니다. 섭동성은 선의 경사계. 자, 강직성은 바깥에서의 힘, 외력을 가지 않는 한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 강직성을 이용한 것은 비행 자세계, 방향 지시계다. 깡비방입니다. 깡비방입니다. 섭선, 깡비방. 자이로스코프의 섭동성을 이용했다. 선의 경사계, 강직성을 이용했다. 비행 자세계, 방향 지시계입니다. 발생하는 나선형 후류란 프로펠러에 의해서 발생된 후류가 꼬리 부분 수직 안정판에 작용해서 기수가 좌측으로 편요, 치우쳐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앞쪽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후류가 동체를 감싸고 이렇게 동체를 감싸고 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류가 동체 끝부분에 왔을 때 이렇게 왼쪽 아랫부분으로 올라와서 이 꼬리 부분 수직 안정판에 좌측을 때리게 됩니다. 자, 이쪽을 좌측을 때리게 되면 우측으로 꼬리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기수는 이렇게 좌측으로 치우치겠죠? 기수는 좌측으로 편요한다. 이렇게 프로펠러에 의해서 발생된 후류가 수직 안정판에 작용해서 꼬리 부분은 우측으로 돌고 기수는 좌측으로 치우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바로 나선형 후류 현상입니다. 자, 프로펠러와 관련된 OX 퀴즈를 한번 해보면 프로펠러의 비틀림은 순항 비행 시 일정한 바등각을 형성한다. 자, 프로펠러를 자세히 보시면 중간 허브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 끝을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처럼 비틀려 있죠. 자, 이렇게 프로펠러를 비틀림 모양으로 하는 이유는 순항 비행 시에 일정한 바등각을 형성해서 양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다. 프로펠러의 비틀림은 순항 비행 시 일정한 바등각을 형성한다. O. 자, 블레이드의 속도는 허브 근처가 끝단보다 빠르다. 요 프로펠러의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하고요. 중심 부분을 허브라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2500rpm의 같은 회전수에서 허브 쪽에서 날개 끝단 쪽으로 갈수록 한 지점이 돌아야 하는 지름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자, 이 허브 근처보다는 날개 끝단 쪽이 훨씬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블레이드 속도는 허브 근처가 끝단보다 빠르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허브 근처는 느리고 끝단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블레이드 속도는 끝단이 허브 근처보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허브 쪽 각은 작고 끝단 쪽의 각은 크게 틀어져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의 허브 쪽이 훨씬 크게 틀어져 있고 끝단 쪽에 틀어진 각도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틀렸다. 허브 쪽이 훨씬 크게 틀어져 있죠. 허브 쪽 각은 크고 끝단 쪽 각은 작게 틀어져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프로펠러의 효율이 좋아지는 적정 속도가 존재한다. 자, 맞습니다. 무조건 효율이 최대 속도로 했을 때 좋은 게 아니고 프로펠러의 효율이 가장 좋아지는 적정 속도가 존재한다. 프로펠러 설계 시에 최대 효율 기준은 최대 출력을 사용할 때이다. 자, 위의 지문과 연관된 지문인데요. 프로펠러 최대 효율은 최대 출력, 최대 속도를 낼 때가 아닙니다. 적정 출력을 사용할 때 최대 효율을 낸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 설계 시 최대 효율 기준은 최대 출력을 사용할 때이다. X입니다. 자, 고도계를 수정하지 않고 온도가 낮은 지역을 비행하면 고도계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합니다. 자, 온도가 낮은 지역은 공기의 밀도, 기압이 높은데요. 온도와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온도가 낮으면 공기 밀도, 기압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지역을 비행할 때다 하면 공기 밀도가 높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도계의 오차는 밀도가 높은 곳, 기압이 높은 곳에서 좀 더 낮은 고도를 가리키게 되고 기압이 낮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실제 고도, 진고도보다 고도계가 지시하는 지시고도가 낮게 된다. 반대로 기압이 낮은 곳에서는 고도계가 지시하는 지시고도가 실제 고도보다 높은 고도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밀도, 기압이 높아지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그 상태에서 고도계의 눈금을 잃는다. 그러면 실제 고도는 고도계가 지시하는 지시고도보다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고도계가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하니까. 그래서 고도계를 수정하지 않고 온도가 낮은 지역을 비행하면 고도계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한다. 기압이 높으면 낮게 지시한다. 기압이 낮으면 실제 고도보다 높게 지시한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도계는 오차가 존재한다. 자, 중간을 생략하고 온도가 낮으면 낮게 지시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한 초경량 비행장치가 멸실, 해체의 사유로 말소 신고를 해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신고한 초경량 비행장치가 멸실, 해체의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 신고한다.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에. 자, 지난번에 바등각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앵글 오브 어택. 이 바등각은 날개꼴에 흐르는 공기 흐름의 방향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옳은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코드라인. 항공기 날개 앞쪽에서 뒤쪽까지의 중심선을 시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항공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날개 앞쪽과 뒤쪽을 이은 선이 코드라인, 시위선이고요. 이 시위선과 날개골, 요 날개골에 흐르는 공기 흐름의 방향, 여기서는 수평으로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공기 흐름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AOA, 앵글 오브 어택, 바등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등각은 날개골에 흐르는 공기 흐름의 방향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다. 그래서 기체 중심선과 날개 시위선이 이루는 각. 기체 중심은 기체 앞쪽과 끝을 이은 거죠. 날개 앞쪽과 끝을 이은 게 아니다. 그래서 기체 중심선과 코드라인의 각도, 요 각도죠. 요거는 바등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등각이 증가하면 일정 각까지 항력과 양력이 증가한다. 자, 맞습니다. 요 바등각이 증가하면 일정 각까지는 항력과 양력이 증가하지만 어느 한계 각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바등각이 증가하면 일정 각까지는 항력과 양력이 증가한다. 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는 바등각이 변한다.
그렇겠죠? 렐러티브 윈드, 공기의 흐름 방향은 기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니까 공기의 흐름 방향이 변하면 당연히 시위선과 이루는 각도, 받은 각도 변하겠죠. 그래서 비행 중에 받은 각이 변한다 옵니다. 자, 무인 멀티콥터 조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조종자의 등록 기준은 만 18세 이상으로 일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고 일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지도 조종자 등록 기준은 만 18세 이상 일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명 취득자, 그리고 일종 무인 멀티콥터 조종시간 100시간 이상을 채운 사람, 이런 조건이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면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행방불명됐을 때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고요.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추락, 충돌, 화재 발생, 위치 확인 불가, 접근이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돌풍 등 악천후에 의해서 비상착륙을 했다, 사고의 정의 없어요. 돌풍에 의해서 비상착륙은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아니다. 사람이 사망, 중상, 행방불명됐거나 추락, 충돌, 화재 발생, 위치 확인 불가, 접근이 불가한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항공안전법의 기본이 되는 국제협약은 국제민간항공협약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이 국내 항공안전법 기본이 되는 국제협약이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사업의 범위는 사진 촬영, 측량, 탐사, 비료나 농약 살포, 조종교육이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사업 범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사용사업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국민의 생명, 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방보안 등 관련 업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무가 아니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당연하겠죠. 공공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사용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 측량 탐사, 비료, 농약 살포, 조종교육, 그 밖에 공공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사용사업 범위에 들어간다. 자, 우리나라 지방항공청은 총 3군데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 있다. 대구지방항공청, 전주지방항공청 없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다.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및 이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 등 항공조종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0.03%지만 초경량 비행장치는 0.02% 이상이다. 더 엄격하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사업계획서 포함사항은 사업 목적 및 범위, 안전대책, 자본금 들어가고요. 대표자 성명 및 사업소 명칭, 소재지, 종사자 인력 개요, 그리고 사업 개시 예정일 들어갑니다. 사업 개시 예정일이지 사업 등록 예정일 아니다.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은 사업 목적 및 범위, 안전대책, 자본금,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 소재지, 종사자 인력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입니다. 자, 한 번만 읽어보면 알겠죠? 사업 등록 예정일 아니다.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국제항공사업자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허가 아니고 신고 아니고 면허입니다. 뭐가?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일 까다롭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자, 항공기 대여업자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기 대여업이나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면 됩니다. 꼭 면허를 득해야 하는 거 아니다. 항공 대여업자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자, 그리고 상업서류 송달업자란 국토부 장관에게 상업서류 송달업을 그냥 신고만 한 자입니다.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상업서류 송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상업신고입니다. 상업서류 신고, 시오. 국제항공사업자는 면허,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등록, 상업서류 송달업자는 신고다.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한 사람은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누굴까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사람이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때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신고사항 변경, 그리고 신고번호의 발급. 자,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번호 발급 모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한다. 자, 동력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유인 자유기구, 회전익 비행장치, 항공 레저 스포츠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유다. 자, 어떤 장치를 모아놓은 거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자, 다음 중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기구가 아닌 것은 하면 요거 외의 기구를 찾아야 됩니다. 동력 비행장치, 동력 글라이더, 유인 자유기구, 회전익 비행장치, 항공 레저 스포츠용,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유 모두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류식 기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정성 인증 유효기간은 영리 목적일 경우에 1년, 비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2년입니다. 영리 목적일 경우에 유효기간이 짧으니까 비영리 목적보다 자주 안정성 인증을 받아라, 이런 뜻이겠죠? 영리 목적일 경우에 안정성 인증 유효기간은 1년, 비영리 목적일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 안정성 유효기간은 2년이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은 사무실, 강의실 각각 1개 이상, 이착륙시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 1개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이착륙시설과 훈련용 비행장치 2대 아니고 1대 이상이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중에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아까 했었죠? 조종교육교관, 지도 조종자의 조종 경력 시간은 100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0시간이지만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조종교육교관, 지도조종자의 경우 100시간의 조종경력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종교육교관이 아니라 실기평가 조종자, 전문교관인데요. 이 전문교관, 실기를 평가할 수 있는 조종자의 경우에는 150시간의 조종경력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00시간인데 무인 비행장치이기 때문에 150시간이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무인 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교육교관, 지도조종자의 경우에는 조종시간 100시간, 실기평가 조종자, 전문교관의 경우에는 150시간의 조종경력시간이 필요하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전문교관의 현황, 교육시설 장비 현황,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훈련 규정. 자, 다 이해되죠?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과정별 비용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교관 현황, 교육시설 장비 현황, 교육 훈련 계획 및 훈련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해야 되지만 비용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평가 시험 비행의 허가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의 소개서와 사진, 조종 절차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정비 방법을 명시한 서류,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지,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하는 서류, 성능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험 비행 계획서까지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안전성 평가 시험 비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소개서, 사진, 정비 방법 명시 서류, 설계 도면 일치, 기술 기준 충족 입증 서류, 성능 시험 결과 서류, 시험 비행 계획서까지. 하지만 항공 사업 매뉴얼, 항공 안전 매뉴얼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항공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시설은 항공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항행안전시설 아니다. 항공정보통신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항공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항행안전시설입니다. 비행장시설 아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비행장치, 비행계획, 조종자와 동승자 정보가 필요한데요. 먼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조종자의 생명, 성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자격 번호 또는 비행 경력이 필요합니다. 동승자 역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필요하다. 하지만 동승자의 자격 소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자격 소지를 해야 동승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동승자의 자격 소지 여부는 필요 없다. 그리고 비행 장치에 있어서는 종류와 형식, 용도, 소유자, 신고번호, 안전성 인증 번호가 필요하고요. 비행 계획은 언제 비행할 건데, 기간은 언제로 할 건데, 최대 6개월간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비행 구역과 고도, 경로, 그리고 비행 목적과 방식,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비행 승인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된다. 자, 드론 법상으로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다. X죠. 드론이라고 하면 무인 멀티콥터, 무인입니다.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가 되겠죠. 드론 법상의 드론은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로 항공안전법 2조 3호와 6호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원격과 자율, 자동 등의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한다. 자, 항공안전법 2조 3호와 6호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 시에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 승인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받는다. O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 1차 위반 과태료는 15만원입니다. 말소 신고 안 할 때 1차 위반은 15만원이다. 자, 3차 위반부터 보면 3차 위반 시 30만원이고요. 2차 위반 시에는 15만원과 30만원의 중간인 75,000원을 더한 225,000원이 2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1차 위반은 15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25,000원이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시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미준수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시 조종자 준수사항 미준수 시에 좀 세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관제 공역의 등급이 있는데요. 이 관제 공역 등급 중에 다른 건 몰라도 A등급은 알아야 됩니다. A등급은 모든 항공기가 이 계기 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기 비행은 조종자가 눈으로 직접 보고하는 시계 비행과 달리 이 항공기의 계기 장치들이 조종자의 감각과 손발, 심지어 두뇌 판단까지로 기계가 자동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걸 말해요. 자, A에서 E등급까지 관제 공역 등급 중에 A등급은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된다. 자, 안전성 인증에는 초도 인증, 정기 인증, 수시 인증, 재인증 있습니다. 초, 정, 수, 재 있다. 초도 인증, 정기 인증, 수시 인증, 재인증 있는데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초도 인증, 유효일 만료가 도래했다. 정기 인증 받고요. 대수리, 대개조 후에 인증받는 게 수시 인증입니다. 수시 인증 중요합니다. 대수리, 대개조 후에 인증받는 걸 수시 인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술 기준에 부적합 판정 시 정비 후에 다시 받는 것이 재인증입니다. 최초로 실시 초도 인증, 유효일 만료 도래했다. 정기 인증, 대수리, 대개조, 수시 인증, 기술 기준 부적합, 재인증입니다. 자, 비행 공역을 구분하면 관제 공역이 있고요. 비관제 공역이 있고 통제 공역, 주의 공역이 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제 공역은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으로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관제가 시행되는 공역이고, 비관제 공역은 조언구역, 정보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통제공역이 중요한데요. 통제공역의 종류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이 있는데 초경량 비행장치는 비행제한구역이 따로 나눠져 있다. 통제공역에는 비행금지, 비행제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 제한구역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공역에는 훈련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군작전구역이 이 주의공역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관제공역에는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 교통구역, 비관제공역에는 조언구역, 정보구역, 통제공역에는 비행금지, 비행제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주의공역에는 훈련, 위험, 경계, 군작전구역이 있습니다. 자, 드론에서 나오는 벌금 및 과태료 문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게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했을 때는 원래 300만원 이하 과태료였지만 지금은 400만원 이하 과태료고요.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그러니까 미신고하고 타인 기체를 비행했다.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자, 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서 기체를 비행했다. 조종자 증명을 빌린 자 역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였지만 지금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올랐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알선한 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과태료고요. 3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했다. 요건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했다는 얘기죠.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시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것도 100만 원 올랐으니까 주의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번호를 기체에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번호 기체에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안정성 인증검사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장치 신고 변경을 하지 않고 비행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아니고 벌금이다. 그리고 음주 비행 시에는 형이 무겁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요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에도 음주 비행과 같이 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안정성 미인증 기체 검사받지 않고 비행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이 안정성 미인증 기체로 조종자 증명 없는 사람이 비행을 했다. 이랬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언제? 안정성 미인증 기체로 조종자 증명 없는 사람이 비행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요거까지. 자, 변경된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과태료 문제, 과태료 벌금 사항 문제로 나오면 꼭 맞추십니다. 자, 이상입니다. 드론 무인 멀티콥터 조종 자격시험 필기 합격권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며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